그래서 이제 부자의 개념부터 한번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자라는 개념, 그 부라는 개념이 어디서 온 거냐를 제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그 부자가 저는 옛날에 한자 배울 때 일구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간머리 부수의 집이라는 뜻과 그리고 사람, 입이라는 게 인구를 얘기할 때 구자를 쓰잖아요. 그죠? 가구, 그죠? 식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이전에는 이제 노예의 카운팅 숫자였고, 그리고 이제 땅, 밭,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부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부는 기본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집도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서 참 요즘 이 돈이 곧 권력이다는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것과 너무 부합되는 어원이다 하는 걸 새삼스럽게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리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이 힘이 세고 또 규율, 율법, 율법적인 권한, 권위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리치라는 게 왕이라는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the rich라고 했을 때 부자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것을 권력만 가진 게 아니라 부대적인 재산과 관련되는 것들도 포함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얘기할 때 재산이 많다, 자산이 많다 이런 말을 얘기하죠. 이게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관리 원론 교과서에서 배울 때 재산은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자산은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인적 자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더 폭넓은 개념이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란 뭐냐?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많은 부나 이런 재산 뭐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만족하는 수준까지 주관적으로 내가 만약에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는 수준만큼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부자도 또 더 벌기 위해서. 과거에 뭐 얼마 안 됐죠. 이건희 회장도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거리가 걱정이 된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과연 만족할 만큼 벌 수 있는 부자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부자는 아니라도 그럼 중산층은 될 수 있을까? 우리 소위 말하는 OECD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은 중위소득 있죠. 소득의 순서대로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소득이 얼마다 그러면 그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50%, 그 아래로 50% 하면 실제로 4등분 25%로 4개씩 나눴을 때 위쪽으로 75%까지 아래쪽으로 25%까지가 기준적으로는 이 중산층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정도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우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된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위소득, 평균소득에 가까운 거죠. 그 소득을 중심으로 보면 과연 이 부자나 재벌을 빼고 중간 정도의 소득에 내가 들어가느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들었지만 강창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중산층이냐 하는 거죠. 중산층은 어떤 기준이냐.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면 중산층은 돈만 가지고 중산층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서구에서는 돈 외적인 기준, 뭐 요리를 하나 이상 할 수 있느냐, 스포츠를 자기가 뭐 즐기는 게 있냐, 뭐 이런 다른 기준인데 우리는 말 그대로 돈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 2, 3, 4, 5, 뭐 6, 7 이런 게 있잖아요. 1, 뭐 현금 예금 자산이 1억 되느냐, 2, 2000cc 이상의 자동차가 있느냐, 3, 뭐예요? 30평 이상의 집이 부채 없이 자기 소유로 있느냐. 4. 연금과 보험 같은 거를 개인 연금과 보험 같은 걸 40만 원 이상씩 들고 있는 게 있나. 5. 500만 원 이상의 봉급이 평균적으로 되냐. 월급이. 그리고 그걸 12달러 환산하면 6이 되죠.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이 되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중산층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대비를 합니다. 과연 나도 거기에 들어갈까? 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산층이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부자냐 재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은 부자잖아요. 그죠? 우리 그 현대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2000년과 2010년 그 10년 텀을 봤을 때 중산층이 줄고 있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75%, 25%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점점 줄고 뭐가 늘어나냐면 고소득층과 이 빈곤층이 12%, 20% 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현상인데 그렇게 보면 과연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주관적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 객관적으로 부자이냐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고 그럼 내 생각은 나는 부자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떠올릴 수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If you born poor, 만약에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It's not your mistake. 네 실수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만 If you die poor, 만약에 죽을 쯤에 5년에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은 좀 뭔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뭐 중산층인 분들이 많을 거고 뭐 다수니까 상당히 많은 75%에 해당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 부자의 기준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배불은 뭐가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것보다 그죠? 이 원래 문장은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그죠? 멍청한 바보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거는 이제 배부른 돼지보다 뭐 배고픈 인간이 낫고 배부른 멍청한 사람 바보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어떤 뭐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단어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죠? 욜로라는 단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더 모토라는 노래로 제 기억으로 13년인가요? 이게 좀 노래를 유행을 시켜서 2014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인터넷 버전에 등재된 단어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살고 싶다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뭐 이왕이면 중산층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금 얘기했던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뇌구조, 머리의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그러면 뇌구조,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봤더니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부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일반인들과 다른 어떤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듯이 부자를 분석을 하고 부자의 행동이나 경제 활동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처럼 한번 하면 전부 다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부자가 될 확률은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그 타이틀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부자의 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뇌의 비밀이라든가 또는 이 돈 굴리는 뇌, 여기 제목 보시면 뉴로 이코노믹스라고 돼 있죠. 뇌신경, 그 신경과 이 경제학이 접목이 되는 그런 개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 2002년, 2012년,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정통 경제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심리학을 했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이 계약론을 했다든가 좀 다른 정통 심리학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 봤더니 오히려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현실 경제의 그 어떤 현상들을 설명을 더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자들의 뇌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상당히 연구 기간을 길게 해서 객관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어떻게 부자들의 성향, 특성에 맞는 뇌를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는 전전두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의 앞부분 있죠. 뇌의 앞부분이 많은 그 의사결정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CEO 역할을 한대요. 뇌 중에서도 뭐 기억하는 곳, 뭐 여러 가지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 뭐 이런 게 많은데, 언어적인 것, 논리적인 것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전두엽 중에서 또 앞부분, 제일 앞부분을 우리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여기가 발달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더라. 부자들은 여기가 특히 좀 더 일반인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에 보면 그런 책들에 봤더니 뇌를 훈련하면 다 전부 다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훈련을 해서 그런 뇌를 가질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가 될 가능성, 확률은 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략적으로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원인들을 봤더니 그런 어떤 동력을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패턴화, 어떤 경향성을 쉽게 읽어내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주식시장 어떤 흐름의 패턴을 빨리 캐치하고 부동산 시장의 패턴을 남들보다 훨씬 쉽게 파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패턴화를 하는 사고법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훈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 사고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나는 뭐 할 때마다 실패해, 뭐 하면 뭐 잘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감정 조절. 상대방이나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신경을 쓸수록 그런 사람이 시장 동향 파악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자동 사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 사고와 부정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나는 못났다,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어떤 자기 어떤 비하하는 이런 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 사람, 자신감이 딱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게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고에 절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걸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 활동에 대한 진단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유형,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 이 책들에서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꾸준한 연습, 훈련을 하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뇌와 같은 어떤 전전두엽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보면 어떤 특정 부위의 훈련을 계속하면 그 능력이 강화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각자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골프 선수도 장타를 치기 위한 골프 연습이 있고 퍼팅 정교하게 치기 위한 골프 퍼팅 연습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냐 타자이냐에 따라서 어떤 훈련을 할 거냐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잠깐 조금 지금의 경제 전체 흐름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경제 이론 중에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행동주의 경제학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큰 이슈가 되어 오고 있고, 그 최근 10년 사이 이전부터 1970년대부터 80년대 이때 들어오면서 경제 이론이 경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등장한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과 실제 드러나는 현상이, 경제 현상이 다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다, 가방에다가 5만 원 적어놓으면 안 팔리는데 이게 50만 원 적어놓으면 그냥 팔리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품질을 안 따져보잖아요. 여기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여기 5만 원짜리가 딱 하나 있다. 그럼 되게 싸게 느껴져요. 그냥 품질은 둘째치고. 이게 사람들의 어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심리 행태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이제 알클로프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레몬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중고차의 품질이 좋은 거는 다 사라지고 76년, 77년에 나온 이론인데, 이분도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고차 시장에 만약에 이게 양질의 중고차 시장을 내놓는 사람은 비싸게 내놓겠죠. 그런데 그 가격보다 원래는 중고차 중에 물에 빠졌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수리한 경력이 있거나 이런 차들은 숨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려는 사람은 그보다 싸게 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품질이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와서 정말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한번 사봤더니, 야 이거 믿고 샀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온갖 수리 다 하고 사고 났던 차고 이래가지고 내가 왜 중고차 시장을 사? 절대로 안 살 거야. 그러고 새 차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adverse selection이라서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경제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인간의 이성적이지 못한 어떤 행동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시간상 준비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원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죠. 어떤 사람이 누가 초대했어. 친구 집에 갔더니, 또는 둘이서 막 이렇게 먹다가 아유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된다면서 먹고 있어요.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먹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비이성적으로 반복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경제 행위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전자제품을 살 때 여기서 건전지 뭐 1+1이라고 해서 여기 5달러하고 5달러 여기는 5달러인데 1+1에서 여기는 5달러야. 그러면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 점포에 걸어서 갑니다. 그 5달러 5,000원 벌기 5, 6,000원 벌기 위해서. 근데 한 뭐 TV나 냉장고나 한 1, 200만 원짜리 하는 거 사러 가기 위해서는 집 앞에 냉장고 파는 대리점이 있고 저쪽에 가면 한 10,000원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데도 안 가죠. 처음에는 5,000원 벌기 위해서 막 그냥 그 먼 데를 점포를 찾아가지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죠. 일관성이 없죠. 이게 우리 경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 일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택시 운전기사,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오늘 정말 손님도 많고 보통 하루에 7,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한 5시간 일했더니 뭐 그 산업금을 다 채웠어. 원래 하루에 한 10만 원 벌어야 되는데 한 5시간 만에 다 채웠으면 그날 잘 되는 날이니까 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날 다 채웠으니 그냥 간다는 거죠. 그리고 돈 안 될 때 7시간을 해도 아직 산업금 못 채운 날은 더 또 몇 시간을 더 일을 한대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날은 어차피 일 더 해봐야 그죠? 원가만 기름값만 더 많이 날리는 날이고 일 더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일 거라는 그 가정이 주식시장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 한번 보면 주가 오를 때 보면 그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듯이 싸게 사서 미래 재벌 있죠, 그죠? 미리 재벌 하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종목을 하나만 사나요? 하나 사고 여기 샀어. 이 종목은 오르고 있어. 이 종목은 살 때보다 손해야. 그러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면 손절매 이런 걸 알면서도 떨어졌으면 여기 과감하게 그걸 팔아서 오르는 종목 더 사야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반인들 다수가 뭘 하냐? 조금 더 오른 종목을 팔아서 이것을 물타기 한다 그러면서 좀 더 떨어진 거 더 싸게 사야지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 분석의 결과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익보다 손해나는 게 너무 더 배가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냉정하지 못하더라 하는 게 이제 손실 기피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 가격이 크게 해놨다가 이거 10만 원짜리 그러다 5만 원 할인 이러면 그냥 사잖아요. 정말 이게 5만 원의 품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5만 원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앵크라는 게 닻을 내려놓고 그 기준에서 얼마만큼 내렸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그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고방식이 정말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 시장에서의 기회가 와도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또는 활동에 대해서 고칠 걸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만족할 만큼 재산을 가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부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과학, 아까 뉴로 이코노믹스라고 그래서 신경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의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 중요한데 거기가 사람들의 어떤 판단력이나 지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뭐 이제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가고 전전두엽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의학 서적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자도 범죄자도 사기꾼도
이게 전전주엽이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자와 사기꾼은 닮았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굴리든, 범죄자들은 단순해서 그냥 나중에 처벌받을 거 이런 건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더라 하는 얘기도 본 적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전두엽은 이 사람의 그 어떤 논리적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전전두엽의 발달이 일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런 뇌, 이 앞부분이 발달된 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 뇌의 특징은 전전두엽이 발달된 뇌더라 하는 거죠. 전전두엽은 어떻게 발달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감수성을 강화하고 아까 얘기했던 패턴화 훈련을 하고 신문 헤드라인을 신문의 세세한 내용을 읽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면 헤드라인부터 빨리 읽고 윤곽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또 부자들이 그런 패턴으로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외우기. 올림픽 대교를 거꾸로 외운다든가. 여러분들 제가 인도 철학도 관심 있어서 최근에 봤더니 뭐 리그 베다나 이런 걸 암송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수천 년 동안 암송을 한 그 내용들이 필사로 해서 문자가 개발되기 전 단계에 필자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됐대요, 지금까지. 그게 왜 그러냐? 그 외우는 거를 순서대로 외우고 뒤집어서 외우고 순서를 지그재그로 꺾어서 외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라라고 그 문자만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신라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전달이 됐을 때 신라라고 읽는지 신라라고 읽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라신 이러면 신라라고 한번 외웠다가 라신이라고 한번 외우면 절대로 얘가 잘못 전달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신라 라신이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규칙을 찾는 패턴화 훈련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어떤 체계를 찾는, 여기 보시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직구 커브, 스트라이크, 직구, 볼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야구 아시는 분들 좀 알죠, 그죠? 투수가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정호가 보면 이번 타임은 직구가 올 타임이야. 그러면 나는 그 직구를 무조건 칠 거야. 이런 그 투수도 있고, 또 강정호는 첫 타석에 첫 그 직구를 노리고 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야구 모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타자는 타자대로 패턴이 있고요. 투수는 투수대로 자기 나름대로 행동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 패턴을 빨리 파악한 사람은 그 패턴을 바꾼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쉽게 빨리. 그러니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패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패턴 자체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대처가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패턴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패턴이 꺾였을 때도 쉽게 그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패턴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경기가 이렇게 가다가 늘 사이클이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패턴을 읽고 있는 부자들은 쉽게 그게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부자들과 일반인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가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가서 이거 사다 저거 사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근데 부자들은 뭐 살까를 미리, 여기 보면 사전에 미리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을까를 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간 많이 안 뺏긴다는 거죠. 내가 살 거 딱딱딱 정해놓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돈이 넉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앞뒤가 섞여 있긴 하겠죠. 사실 아끼려고 하는 사람, 좀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고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자들은 이런 계획적인 패턴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이미지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잘해보고 그러고 나서 짧게 효율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하고 시간을 자기가 잘 활용을 하더라 하는 게 패턴화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문의 헤드라인 읽기. 여러분 신문 읽으시죠? 네, 주로 인터넷에서 보나요? 네,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늘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신문에 경제면, 뭐 정치면, 사회면, 문화면 쫙 있는데 제일 앞에 종합면 나오죠. 정치, 사회 이런 거 나온다고. 경제면이 맨 뒤에 나와요. 근데 그래서 경제면을 잘 안 봐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경제면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경제면을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의 헤드라인을 쫙 보고 내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볼 거는 그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경제적인 감각을 익힌다 그러면서 이 경제 기사에 대해서 둔감하고 정치 기사에 열받아 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계속 그것만 봤죠 아마.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정치인들은 우리가 걱정 안 해줘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 많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느라고 내 걱정을 안 해요. 경제면에 자기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게 부자들의 패턴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면 내 돈하고는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헤드라인 읽기는 부자 뇌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마찬가지죠. 꼭 신문 지면으로 안 보면 인터넷에 신문 나와 있죠. 그 홈페이지들이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나와 있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제목을 빨리 보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빨리 그 캐치를 해내느냐. 이게 바로 일종의 헤드라인 읽기가 패턴화의 연습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신문 헤드라인 읽기로 전체 흐름과 규칙을 파악하는 패턴화 연습. 여러분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철학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전부 두꺼워요. 뭐 그냥 칸트 책 보면 한 4권 해놓으면 막 그냥 한 책마다 몇천 페이지 되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한 장부터 읽으면 답답해요. 목차부터 쫙 한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1시간 이상 목차를 쫙 봐요. 그래서 궁금한 목차 한번 들여다가 보고 또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보면 내용에 대한 패턴이 어느 정도 보여요.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를 시켜서 보면 훨씬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한 페이지 막연히 읽는 것보다는 전체 목차를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목차를 한번 보고 그중에 좀 내가 좀 재미있을 만한 거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패턴화 습관이 몸에 배면 이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늘 스피디하게 뭔가를 캐치할 수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외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올림픽 대교를 교대 픽림올 이렇게 외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물론 이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연습을 조금 이 지면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면 쉬워요. 왜? 보고 읽으니까. 거꾸로 그냥 올림픽 대교를 딱 안 보고 읽는 거하고 글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뒤로 읽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부자가 되는 뇌가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 그 전전두엽 영역이 많이 활성화되더라는 게 과학적인 뇌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뭐 100%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도로 표지판 가다가 여기 뭐 봉은사로 이렇게 나오면 로사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외워보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집중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면 돼. 나는 하면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사면 또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괜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 부정적인 사고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내가 시장을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 시장에서 다른 부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고 그리고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자동사고죠. 자동으로 뭐 탁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선입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면 뭐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없애야 된다.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 중에 나한테 이롭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을 해라. 나는 뭐든지 하면 잘 돼. 내가 뭐만 샀다 하면 뭔가 오르더라. 이런 생각들을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수성 강화. 여기 보면 결과만 볼게요. 부자 뇌는 일반인에 비해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돈과 막 그냥 메마른 그만 너무 일상에서 계속 24시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거리 나가서 단풍도 좀 보고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좀 감성적인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하나의 변화, 경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사실은 좀 빨리 한다고 서둘러 했는데 설명이 좀 짧은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문자 가끔 보면 주말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말 하죠. 저는 그런 얘기 행복이 뭐냐 그럼 물어봐요. 무슨 뜻으로 행복하라고 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행복은 있고 없는 거다. 뭐가 있고 만족이 있고 불만족이 없으면 그때는 행복해요.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만족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올랐어. 근데 옆에 가족이 건강이 안 좋아. 뭐 취업을 했어. 회사에 쫙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근데 만족해. 근데 갔더니 대인관계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건강이나 다른 불만적인 요소가 없고 나머지도 다 무탈하고 원했던 거 한두 개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면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일반적으로 행복했던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데 돈만 많이 있다고 그게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족스러운 다른 건강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기타의 어떤 자기의 목표 성취 이런 것들이 골고루 됐을 때 행복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무턱대고 부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되는 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부자가 되면서 다른 것들도 갖춰가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감수성이나 이런 것도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산 관리의 어떤 시각을 너무 이렇게 마이너하게 또는 마이크로하게 보지 말고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과가 기존에 사실 과목에서 이론에서 전형적인 것들을 위주로 많이 봤는데 이런 세미나나 자산관리 성공 콘서트를 하면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트렌드도 한번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성공 콘서트에서 주제를 부자 되는 내 만들기 프로젝트 1을 한 거고 이 1이라는 의미는 알겠죠? 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2, 3 뭐 계속 그때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가지길 바라고요. 저는 시간상 짧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